잠잘 때 듣는 이야기. 잠이 오는 마법의 시간. 이름 없는 봄 할머니는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여가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으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여가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여가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여가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여가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이름 없는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열이 내린 지 사흘째였지만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다. 수혁아, 일어났니? 오늘은 죽 대신 미음 끓였단다. 속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밥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미음을 덜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일을 해오던 손이었지만 손주의 병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수혁이는 올해 11살이다. 3살 무렵부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할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다 기른 이는 당시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 내 새끼고 내 목숨이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의사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겠다 했고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세상은 늘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과 반찬을 팔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다. 몸이 아픈 수혁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이웃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계절마다 출렁였다. 겨울이 오면 고열과 관절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고, 여름엔 피부 발진과 소화장애로 끙끙 앓았다.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을 몇 배는 초과했다. 어느 날 수혁이는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자꾸 아파?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왜? 할머니는 말없이 수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작 11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삶이 가엾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신이 널 조금 더 많이 안아보고 싶어서 자꾸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미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은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떨구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을 할머니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유값이 올라 난방도 제대로 못했고, 손주의 약값을 위해 할머니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새로 산 겨울 외투 대신 10년은 입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할 테니까.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혁이의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택시비도 부담스러웠고 버스는 끊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업고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추위에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라도 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혁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맞지? 그 말에 할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슈퍼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치료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상담사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기부단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하지만 가장 고마웠던 건 이웃들의 작은 배려였다. 자주 들르던 시장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아이를 맡아주던 김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새로 사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도와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손길은 할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덮여주었다. 수혁이의 상태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반응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줄었고, 가끔은 밖에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수혁이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에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봄이 할머니와 손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봄은 다른 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봄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